예시문항 10번 다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 중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보건과 사회복지의 증진을 목표로 하는 제도이다. 자, 사회복지제도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요. 의료급여제도라는 것,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해서 보건과 사회복지의 증진을 목표로 하는 제도다. 자, 급여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죠? 준다라는 뜻입니다. 줄급자, 줄여자, 무상으로 준다라는 뜻이 있어요. 2022년에는 전국 인구의 약 3%가 이 제도의 수급권자였다. 수급권자라는 것은 혜택을 받는 자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도별 의료급여 수급권자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1.2%, 가장 높은 지역은 4.6%로 차이가 있다. 수급권자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시도는 서울, 경기, 울산, 충남, 세종이다. 수급권자 비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노동 가능 인구가 많다는 뜻이죠. 자, 그림을 보시고, 자, 기억번. 광역시는 모두 기역의 수급권자 비율, 의료급여제도의 수급권자 비율이 4.0% 이상이다. 자, 광역시를 다 찾으실 수 있을까요? 자, 오른쪽 중간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세 군데,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자, 울산광역시 딱 봤을 때 2.1%, 4.0%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기억 지문이 바로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하나라도 틀린 게 있으면 바로바로 내려가서 문제 푸는 시간을 단축시켜야 돼요. 자, 지금 우리는 좀 시간이 있으니까요. 왼쪽에 광주광역시, 그리고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있습니다. 자, 대전과 인천 역시 4% 미만이기 때문에 기억번이 역시 틀렸다는 걸 알 수 있고, 니은번 기역의 수급권자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충청권에 위치한다. 자, 세종특별자치시 보시면은 1.2%입니다. 디귿번 기역은 인간의 기본적 필요 충족을 분배적 정의의 기준으로 적용하였다. 자, 분배적 정의란 무슨 뜻일까요? 자, 분배적 정의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사회복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 1번 기역은 공공부조에 해당하며, 자, 의료급여제도가 공공부조에 해당한다. 정부 재정으로 비용을 전액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맞는 지문입니다. 의료급여제도는 공공부조에 해당하는데, 자, 우리 사회복지제도에서 공적으로 완전히 무상으로 도와주는 것을 공공부조라고 얘기해요. 부조라는 말 자체가 도와주고 도와준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공적으로 나라에서 최저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부 재정으로 비용을 전액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도와주는 것이 바로 공공부조이고, 그 중에 의료급여 제도가 있습니다. 답은 니은, 디귿, 리을, 답은 5번입니다.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의 현황을 보시고요. 특별시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6군데 있었죠.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자, 그리고 특별자치시는 세종특별자치시 있고요. 도는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이고요. 특별자치도는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행정구역 현황 꼭 체크하세요. 자, 사회복지의 분야 간단하게 공부하겠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보면 공적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라고 내용이 나와 있고요. 공적부조라는 것은 공적으로 도와준다라는 뜻입니다. 부조라는 것 자체가 도와주고 도와준다, 도와줄 부, 도와줄 조자라는 뜻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입니다. 자,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두어서 필요한 급여를 제공해서 최저생활보장, 자활을 돕니다. 뭐 생계급여도 있고 의료급여도 있고요. 자, 소득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나는데 주거급여도 있고, 자, 교육급여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들이 쭉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있고요. 자, 국가에서 도와준다라는 거.
자, 두 번째 사회보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보험 제도가 국가에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보험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편적 복지의 하나로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평상시에 우리가 보험료를 내고 국가에서 국고보조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금 등을 함께 내요. 그래서 기금을 마련해 놓은 상태에서 각각 보험에서 보장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민들에게 보험료를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보험급여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노령장애, 사망에 대해서 연금을 급여를 할 때는 연금보험에서, 연금공단에서 돈이 나가죠. 그리고 실업했을 때 실업급여를 주는 것, 이것은 고용보험에서, 그리고 업무상재해에 대한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그리고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고령은 아니지만은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 꼭 노인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노인성 질병이 있는 젊은 사람들도 해당하거든요.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로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지급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보험입니다. 보험이라는 자체가 위험을 보전해준다, 위험을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위험이 생겼을 때 그때 딱 낮춰서 도와준다, 사회보험입니다. 사회서비스라고 해서 인간다운 생활 보장, 상담, 재활, 돌봄, 정보 제공, 관련 시설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위한 개별 서비스가, 각종 사회서비스가 이렇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서 공적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라고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보시면은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서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 스스로 다시 일어서는 것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이런 용어들이 있고요. 자, 급여라는 거 종류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쭉 있었죠.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는 의료급여가 나왔습니다. 예시문항 11번 밑줄 친 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친애하는 후보 대통령과 대법원장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공통적인 난국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난국은 다행히 물질적인 것에만 관련된 것입니다. 물가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상업거래에서는 돈이 돌지 않고 생산기업은 말라 죽은 잎사귀처럼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농민들은 생산물을 팔 시장을 찾을 수가 없고 수많은 가정에 수년 동안 저축해 온 돈은 삽시간에 사라졌습니다. 더욱 중대한 것은 다수의 실업자들이 냉혹한 생존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검은 목요일로부터 시작된 지금의 난국으로 인해 우리 미국 국민들은 좌절한 일이 없습니다. 그들은 지도자가 규율과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며 저를 자신들의 소원을 실현시킬 인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임무를 소명으로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며 대통령으로서의 헌신을 서약함에 있어서 겸허하게 신의 축복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자, 저는 루즈벨트 대통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검은 목요일로부터 시작된 지금의 난국 뭐죠? 1929년 경제대공황입니다. 경제대공황은 1929년으로부터 1939년까지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검은 목요일이 10월 24일, 1929년 10월 24일인데 이때 뉴욕 증권거래소의 주식이 폭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말에 약간 반등을 하는가 싶더니 그 다음 주 월요일, 검은 월요일이라고 하죠. 10월 28일 검은 월요일날, 그리고 10월 29일 검은 화요일날 주식이 더 급락하게 돼요. 이러면서 주식시장이 완전히 붕괴가 되게 되고, 주식을 담보로 해서 주식을 사기 위해서 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완전히 파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은행도 엄청나게 손실을 입게 되겠죠. 은행도 붕괴가 있게 되고, 예금자들은 앞다투어서 예금을 인출하려고 아수라장이고, 은행은 이제 더 이상 대출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대출 중단을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기업은 자금 조달을 실패하게 되고 자금이 부족해지면서 그리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물건을 더 이상 사람들이 사지 않음으로써 수요가 감소함으로써 대규모의 해고가 일어나게 되어서 실업률이 급증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소비는 더 감소하고 더 큰 경기 침체로 가게 되죠. 자, 이름도 영어로 Great Depression이라고 해요. 경제 대공황, 완전히 침체에 빠지게 된 겁니다. 자, 이것이 미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고 세계 경제로 확산이 되게 돼요. 그러면서 수출이 감소하게 되고 금융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가 되게 되죠. 이러한 경기 침체는 사회와 정치에 혼란을 가져오게 되면서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 경제 대공황. 자, 이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케인즈의 수정 자본주의를 받아들여서 자, 이번처럼 대규모 공공사업을 벌였어요. 그러면서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경기를 회복시켰는데 이것이 바로 뉴딜 정책입니다. 답은 2번이고요. 1번에 보시면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계급투쟁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마르크스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마르크스 사상이 세계사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들 싹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러시아 혁명을 일으켰고 나중에 소련이 세워지게 되면서 소련과 미국을 주축으로 한 냉전체제가 오랫동안 가게 되죠. 그리고 노동자들의 권익에 대한 인식이 생기게 되면서 노동운동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르크스 사상에 의해서 자본주의 모순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는 인식의 전환이 생겼다라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역사적으로 사상적으로도 싹 다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3번과 4번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번에 보시면 제1차 석유 파동으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자 했다. 이때 경기 침체는 경기가 침체하지만은 물가는 도리어 상승하는 그런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인데 기존의 경제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게 되었죠. 그러면서 신자유주의에 근거하여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화하게 되었다라는 정책이 전환이 있게 됩니다. 신자유주의는 한마디로 말해서 경쟁을 확대하는 그런 기조로 가는 거예요. 규제를 완화하고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지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들어준다든지 또는 정부 지출을 축소하면서 전체적으로 복지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간다든지 공기업을 민영화해서 정부의 역할을 점점점 줄이는 그런 방향, 이것이 신자유주의의 방향입니다. 5번 국부론을 서술하여 개인의 경제적 자율성 보장을 역설하였다. 자, 국부론은 1776년 애덤 스미스가 발간한 책이죠. 자, 고전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애덤 스미스입니다. 11번 같은 문제는 전형적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점수를 주기 위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난도가 쉬운 문제에 속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2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에서 C는 각각 예금, 주식, 채권 중 하나입니다. 평가 요소, 금융자산 A에서 C의 일반적 특징, 서술형 문항, C와 구별되는 A의 일반적인 특징을 한 가지만 쓰시오. 1번이고요. 자, 2번 C와 구별되는 B의 일반적인 특징을 한 가지만 쓰시오. 3번 A와 구별되는 C의 일반적인 특징을 한 가지만 쓰시오. 해서 자, 1번은 A, 2번은 B, 3번은 C네요. 자,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1점 있는데 옳은 답안은 1점이고 틀린 답안은 0점이니까 자,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A가 뭐가 될까요? 주식이 되겠죠. 예금자 보호 제도에 적용을 받는다 해서 1점 맞는다, 옳은 답안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B는 예금, 주식, 채권 중에 예금에 해당합니다. 그럼 나머지 하나는 채권이 되겠네요. 자, 채권에 대해서 가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선지에서 나올 것이고요. 1번 A는 주식이었죠. 계약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매달 납입하여 만기 시에 원금과 이자를 받는 자산이다. 자, 이건 뭐죠? 정기적금인데요. 정기적금은 예금 중 하나죠. 그래서 예금 중에서도 저축성 예금 중에서 정기적금입니다. 즉 예금에 대한 얘기입니다. 2번 일반적으로 A는 주식은 C 채권보다 안전성이 높다. 안전성이 높지 않고 채권이 더 안전성이 높습니다. 2번은 틀렸습니다. 1번도 틀렸고요. 자, 3번 일반적으로 B는 A보다 수익성이 높다. B가 예금이죠. 예금이 주식보다 수익성이 높나요? 틀렸습니다. 주식이 수익성이 높죠. 위험도 많고. 자, B와 C는 모두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B는 예금이고 C는 채권인데 둘 다 맞습니다.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금과 채권 모두 이자를 받는 금융자산입니다.
5번 가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가 들어가면은 기억은 1점이다. 자, 이 지문이 틀렸는데 채권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게 왜 틀렸냐면은 채권은 기본적으로 주 수익원이 약속한 이자입니다. 그래서 발행기간에서 만기 시에 이렇게 이자를 약속해 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 약속한 이자를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채권이 기대하는 수익이거든요. 그런데 만기 전에 이 채권을 팔게 되었을 때 시세가 시장 거래 가격에 따라서 변동할 수 있죠. 이러한 가격 변동으로 채권 만기 전에 매도를 하게 되면은 시세 차익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부수적인 것이고 시세 차익도 보장도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 자체가 틀린 거죠. 그래서 기대할 수 있다. 이 지문 자체가 틀린 지문입니다. 따라서 만기 시에 발행기간에서 약속한 이자를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채권의 기대 수익이다 라는 정의를 확실하게 해주세요. 예시문항 13번 다음 강연자가 지지할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는 평화 연구의 전제로서 폭력 연구를 수행해야 합니다. 먼저 직접적 폭력은 전쟁이나 범죄와 같이 그 자체로 보복과 공격적인 요소를 일으킵니다. 이는 인간의 신체와 정신과 영혼을 상하게 합니다. 한편 간접적 폭력은 구조나 문화에 의해 발생하는 폭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비의도적일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반복되며 또 다른 폭력을 낳습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진정한 평화란 직접적 폭력뿐만 아니라 간접적 폭력까지 사라진 상태를 말합니다. 자, 이 사상가는 갈퉁이고요. 갈퉁은 폭력 연구를 하면서 직접적 폭력이 있고 간접적 폭력이 있다 했어요. 자, 간접적 폭력은 다른 말로 구조적 폭력이라고도 합니다. 갈퉁이 사상에 대해서 공부를 한 다음 다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 갈퉁의 주요 사상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조적 폭력입니다. 별표 치시고 구조적 폭력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어요. 단순히 물리적, 직접적인 폭력에만 국한하지 말고 사회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폭력이 있는데 그것들을 해결해라. 구조적 폭력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시스템이 사람들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이것을 억압할 때 생기는 폭력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서 극심한 빈곤, 불평등, 차별, 그리고 억압적 제도, 또 구조적 폭력이 될 수 있다. 구조적 폭력은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할 수 있으나 삶의 질을 해치고 사회의 발전 가능성을 저해한다. 예를 들자면은 예전에 한 30-40년 전에는 남아선호 사상이 팽배했죠. 그때 이제 여성이 아이를 놓았을 때 남자아이를 낳으면 집안에서 충분히 조리를 해주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바로 밭일을 나가는 집도 있었다고 그래요. 이러한 남녀선호 사상으로 인하여서 여성의 출산이 보호받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도 다 구조적 폭력에 해당한다는 거죠. 두 번째, 평화의 개념이 있는데 소극적 평화, 적극적 평화가 있습니다. 소극적 평화는 전쟁, 범죄, 테러와 같은 물리적, 직접적인 폭력이 없는 상태인데 이것이 완전히 해결된 상태는 아니잖아요. 불완전한 상태, 불완전한 평화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적극적 평화,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 구조를 통해서 갈등이 해결되고 인간의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는 상태이다. 그러면 더 이상 갈등이 생기지 않고 트러블이 생기지 않고, 그죠? 평화롭겠죠. 적극적 평화는 단순히 폭력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 불평등과 구조적 폭력이 없는 상태를 지향한다. 적극적 평화는 갈등이 재발하지 않게 되는 상태이므로 갈퉁이 궁극적 목표로 삼은 개념입니다. 자, 적극적 평화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삼은 개념이 된다. 자, 갈등의 변형이란 말도 있는데 갈등 해결은 즉각적인 충돌을 끝내는 데 집중하는 방법. 반면 갈등 변형은 갈등의 근본 원인에 주목해서 이를 해결하고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갈등은 갈등을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인간 현상으로 보았으며, 자, 그렇죠. 자원이 희소하니까 자원의 희소성 때문이죠. 갈등이 발생할 때 이를 단순히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변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평화적 갈등 변형을 위한 방법으로 대화와 타협 그리고 상호 존중을 강조하면서 이는 폭력적인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시도보다 더 지속 가능한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해서 갈등을 변형시켜서 그것들을 더 나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평화 구축. 갈등은 단순히 전쟁이나 폭력이 끝난 상태를 평화로 보지 않았고요.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회, 경제, 정치적 구조가 평화롭게 변화되어야 된다고 강조했어요. 평화 구축은 이러한 변화를 이루기 위한 장기적인 과정이고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조건을 개선해서 구조적 폭력을 해소하고 적극적 평화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자, 이런 용어들이 나왔을 때 정확한 의미, 구조적 폭력이 뭔지, 적극적 평화가 뭔지 하나하나 싹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다차원적인 평화 분석을 했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시각에서 평화와 갈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갈등의 영향 굉장히 크죠. 평화학의 창시자고요. 국제 분쟁 여러 가지에서 해결을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 관념적인 그런 평화 해결자로서의 역할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일생을 거쳐서 전 세계의 분쟁 지역에 가서 갈등 조정자로 활동을 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테이트를 종식했고 중동의 분쟁, 북유럽의 분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을 미쳤고요. 우리나라의 남북한 화해 과정에서도 여러 조언을 하였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예전에 가택연금을 당했을 때 직접 찾아와서 이렇게 위로해 준 적도 있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비폭력 저항과 인권운동에 기여하셨죠. 갈등의 사상은 비폭력 저항운동과 인권운동에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제 지식을 탑재했으니까 좀 차분하게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적극적 평화를 실현하는 것이 폭력에 대한 최선의 방어이다. 자, 최선의 방어란 말은 제일 잘했다 이 말이죠. 자, 적극적 평화를 실현하는 것이 폭력에 대해서 가장 잘한 것이다. 자, 맞는 말이죠. 폭력은 소극적 평화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만 허용될 수 있다. 자,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는데, 자, 폭력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직접적 폭력과 간접적 폭력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알지 못하더라도 그것들이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면서 우리 사회 발전을 저해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맞고요. 폭력은 의도하지 않아도 생길 수 있으며 또 다른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폭력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죠. 국제사회의 행위 주체인 국제기구는 갈등 해결을 위해 평화적 수단을 활용해야 된다. 자, 평화적 수단 정말 중요하죠. 맞습니다. 예시문항 14번. 다음 자료는 출생률과 경제 수준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그래프의 A, B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두 국가 중 하나임. 전 세계적으로 출생률과 사망률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사망률은 이미 1986년부터 10%일 미만으로 충분히 낮아져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반면 출생률은 국가에 따라서 상황이 다르다. 여전히 높은 출생률 문제를 겪고 있는 국가는 경제 수준에 비해 인구 증가율이 높아 인구를 부양하기 쉽지 않으며 낮은 출생률 문제에 당면한 국가는 현재 경제 수준이 높지만 해당 문제가 지속될 경우 국가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자, 출생률, 사망률이 낮아지고 있다. 사망률은 86년부터 10%일 미만으로 충분히 낮아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데 출생률은 국가에 따라서 상황이 다르다라고 했고요. 높은 출생률이 있는 나라 그리고 낮은 출생률이 있는 나라는 각각의 문제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국가별 경제 수준 차이는 결국 이민자 문제라는 전혀 다른 방향의 인구 문제로 이어졌다. 경제 수준 차이가 인구 문제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많은 인구로 인해 국민들을 부양하기 어려운 국가에서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선진국으로 이주하려 하고 그러니까 인구가 유출이 되는 거죠. 자국인 노동력의 부족을 경험하는 선진국은 몰려드는 이민자들의 문화적 차이와 자국민과의 일자리 갈등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떠안고 있다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에서는 국가적 경제 수준 차이로 인해서 서로 다른 인구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A, B의 연령대별 인구 비율입니다. 자, 지금 퍼센테이지로 표현되고 있고요. 자, 중간에 15에서 64세까지를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죠. 생산 가능 인구. 자, 0에서 14세까지를 유소년 인구, 65세 이상을 노년층 인구라고 하죠. 자, 그래서 A와 B를 비교해 보시면은 자, A는 흰색 막대 그래프죠. 유소년 인구하고 생산 가능 인구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죠? 그리고 65세 이상 노년층 비율이 굉장히 급감하고 있죠. 자, B, 새까맣게 칠해진 이 막대 그래프는 생산 가능 인구 65세에서 64세의 인구 비율이 훨씬 높고
지금 유소년 인구는 비율이 굉장히 낮은 것 알 수 있습니다. 출생률이 낮은 곳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65세 이상 비율이 높죠. 20%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초고령 사회에 이미 진입했구나. 아, B는 선진국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도에서 보시면은 유럽에 있는 이 나라, 어느 나라인지 정확하게 몰라도 유럽은 선진국이고 초고령 사회에 도달한 나라가 많잖아요. 그래서 아, 여기가 유럽에 있는 이 나라가 B구나. 자, 실제로 독일이라는 나라죠. 자, 중간에 이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지대에 있는 이 나라 니제르인데 이 나라는 A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질문 보겠습니다. 1번 유럽에는 인구 문제, 기역, 높은 출생률을 겪는 나라가 니은 낮은 출생률 겪는 나라보다 많다. 아니죠. 반대입니다. 유럽은 낮은 출생률을 겪는 나라가 많습니다. 2번 A는 경제 수준에 비해 출생률이 낮은 국가에 해당한다. A는 지금 하얀색 막대 그래프고 니제르라는 걸 알았죠. 출생률이 높은 국가에 해당합니다. 자, 틀렸고요. 3번 B는 자, B가 독일이죠. 이민자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용광로 이론에 기반한 정책을 강화해 왔다. 자, 틀렸고요. 용광로 이론이라는 것은 다양한 문화가 융합되어서 하나의 동질성을 추구하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설명할 때 용광로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민자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한다라는 것은 각각의 정체성을 살려둔다는 거죠. 자, 이런 이론은 샐러드 볼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민자의 문화적 정체성 유지하고 용광로 이론은 이 둘 자체가 앞뒤 선후 관계 자체가 말이 맞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틀렸고요. 4번 A는 초고령 사회에 도달한 국가로 자, A는 아니고요. B죠. B가 초고령 사회에 도달한 국가로 B보다 중위연령, A보다 중위연령이 높다. 이렇게 하면 맞는 지문입니다. 초고령 사회는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20% 이상이 될 때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중위연령이라는 것은 모든 인구를 일렬로 쫙 세웠을 때 딱 중간 나이가 중위연령이고요. 선진국에 해당하는 나라들이 중위연령이 높습니다. 자, 5번 B는 독일은 A, 니제르보다 총부양비가 낮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계산을 해보셔야 되죠. 자, 총부양비는 생산 가능 인구분의 유소년층 인구, 노년층 인구, 즉 유소년층 인구 플러스 노년층 인구를 생산 가능 인구 사람들이 나눠서 그 부담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총부양비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B 같은 경우는 대략 청장년 한 64%, 그리고 유소년 14%, 노년층 22%라고 계산할게요. 그러면 64분의 36 정도 되죠? A는 청장년층이 48로 계산을 할게요. 유소년층 48%, 노년층 4% 해서 48분의 52. 자, 이것은 A는 1보다 크고요. B는 1보다 작습니다. 자, 그래서 총부양비가 B가 낮죠. 자, B가 총부양비가 숫자가 1보다 작으니까 낮습니다. 자, A는 총부양비가 자, 월등히 높죠. 1보다 크니까. 자, 5번이 답입니다. 자, 지금까지 문제풀이 하시느라고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가원에서 예시문항으로 이렇게 제시한 14문제를 모두 풀어봤는데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학과 과정을 좀 더 충실하게 공부해야 되겠고 사고의 과정을 많이 거쳐야 되고 그리고 통합사회에 있는 논점의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단어 뜻들을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시죠? 총부양비가 나오면 총부양비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표를 보고 어떻게 총부양비를 계산하는지 이렇게 다각도로 살펴보는 것처럼 어떠한 단어, 어떠한 개념들이 나왔을 때 그것이 사회학적으로 우리가 사회를 볼 때 어떻게 그것을 응용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다른 과목과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학교 현장에서 모두 녹여내면서 학생들에게 학습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차근차근 이 사고체계를 가질 수 있게 하려면은 사실은 중학교 때부터 배우는 사회 내용에 대해서 차근차근 공부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그리고 고1 때도 내신 공부를 따로 하죠. 내신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때 정말 사고하면서 천천히 다져나가면서 고3 때까지 준비를 하시면은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정말 여러분들이 손만 뻗으면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유튜브, 챗GPT 등 여러 도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수험생이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고 수험 적합성 있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자꾸 생각을 해야 되고, 자, 그런 부분에서 저도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조금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풍부한 자료들을 가지고, 그리고 수험에 있어서 꼭 필요한 내용들, 방만하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사회를 수능까지 끌고 갈 때 꼭 필요한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은 테마를 잡아서 이렇게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구독 딱 눌러주셔가지고 앞으로 강좌를 올릴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어요.